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이 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미국은 토마호크 강철비를 퍼붓는다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 미시건함을 부산에 입항시켰습니다. 북한이 발사했다 추락한 우주 발사체의 잔해를 우리 군이 15일 만에 또 인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평택으로 옮겨진 발사체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별세한 원로 가수 현미 씨가 애지중지했던 피아노가 중고 매물로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현미 씨의 생애만큼 파란만장했던 이 피아노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군 준장을 지내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6년 만에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을 윤 대통령이 주관했고 돌아온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시종일관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천, 구성할 무, 무켓이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을 가진 다전장 무켓 선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엄청난 훈련이 실시된 날 밤 북한이 발사했다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15일 만에 추가로 인양됐습니다. 3단 중 2단부로 보이고 천마라는 북한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1일 날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정찰위성 천리마 1형, 지금 천마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는데 네. 실제 이름은 천리마 1형이라고 북한이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31일 날 발사했고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추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인양한 이것은요. 아마 지금 발사체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인양한 부분은 2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대략 12에서 15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한 15일 만에 우리가 인양을 했는데 이게 75m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누워 있었다고 하죠? 예, 누워 있는 것을 우리 여러 가지 장비와 또 우리 잠수요원, 심해 잠수요원들이 들어가서 이걸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인양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증거품을 인양을 한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특히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증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주장했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핵심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 2단, 3단인데 1단은 어디 간지 이제 분리가 됐고요. 2단을 이번에 건졌고 3단에 말씀하신 그 인공위성 만리경 1호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이 인공위성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건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고 해요? 예, 그걸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중국도 나서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쟁적으로 이걸 지금 찾고 있다면서요? 예, 국제법상 먼저 혹은 이 공동 수역이기 때문에 먼저 찾는 쪽이 소유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도 나서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간에 제일 속이 쓰린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을 지켜만 봐야 되는 네. 북한 기술력이 좀 딸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인양된 물체를 우리가 지난번 은하
이 우주 발사체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쭉 살폈고요. 뭐 보안 관계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천리마 1형이라고 새롭게 지금 발사한 발사체의 역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가 아마 공동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인양된 이 물체 일단 평택에 있는 이함대 사령부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등 한미 조사단이 공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걸 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예, 결국 뭐 1, 2, 3단을 전체를 다 봐야 전체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이 추락을 하고 실패한 후에 우주개발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게 1단 분리가 되고 2단에 점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점화 그 기계적 문제, 그다음에 산화제라든지 연료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고장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행히 그 1, 2단부가 연결된 2단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네. 결국 어디에 결함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전문가에 의하면 좀 2단 그 자체에서 단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부품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잔해가 남아 있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추력이 어느 정도고 전반적인 북한의 뭐 탄도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나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지금 발사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의 역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3단까지 다 확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해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인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6년 만에 경기도 포천의 모처에서 열린 2023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지켜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충성! 지금부터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네, 우리 문 센터장께서도 같은 훈련을 9일 전에 보고 오셨어요. 자, 이 훈련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국가급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가급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예, 결국 이 훈련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군 자체에서 한다면 뭐 합참급이라든지 각군 본부급 이렇게 될 텐데 국가급은 육해공 해병대 주한미군까지 모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주관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급이고 대통령 이번에 훈련이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5차례 개최가 됐고요. 예. 마지막 훈련에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네 번째 훈련에 다녀오신 거군요. 저는 이제 이제 세 번째 훈련에 다녀온 겁니다. 네네네. 12일, 15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훈련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장관이 함께 주관했던 그 훈련에 제가 참관을 하고 왔는데 그 모습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보면서 참관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요. 네. 제가 초급 장교 사관생도 시절만 해도 M16 하나 만들 수 없었던 우리의 방산 기술이 네.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한 반세기 만에 우리 전 세계 K방산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에 와 닿고요. 특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에 의한 평화. 네. 이것이 진정한 평화다. 우리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진정한 평화다.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지요. 네.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급 훈련답게 이날 훈련에 투입된 한미연합전력의 규모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 문 센터장도 다녀오신 훈련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네. 지금 뭐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참여한 부대가 70여 개 부대가 되고요. 장병이 2,500명이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호크죠? 예, 이게 네. 뭐 500km 상공에서 전체 북한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엄청난 있어요. 첨단 무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이걸 보고 우리도 500km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찰 역량을 구비해라라고 했는데 엊그제 방연 비행장에서 북한의 그런 무인기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구의 매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미국이 이걸 우리에게 판매를 안 했었어요. 네네. 나중에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드론이에요? 드론입니다. 여러 가지 드론은 뭐 용도에 따라서 정찰 드론도 있고 타격 드론도 있고 이걸 군집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타격하거나 정찰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러 드론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동전력, 화력전력, 육군항공, 그다음에 공군, 해군까지, 해병대까지 모두 동원한 역대 최대의 규모로 실시가 됐는데 2017년 이후 6년 만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건 8년 만입니다. 네. 자, 이런 장비 못지않게 투입된 병력도 대단했습니다. 모두 71개의 한미 부대들이 참여를 했는데 자, 주력 부대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제 그 참여한 부대를 보면 육군에서는요, 육군 8사단을 포함을 해서 여러 항공 부대까지 포함을 함께 참여를 했고요. 해병 2사단 그리고 해군 2함대, 네. 주한미군까지 모두 포함해서 70여 개 부대가 2천여 명 병력이 참여를 했습니다. 600종이 넘는 장비도 이번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최고를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공격을 경멸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용어 자체가 바로 경멸입니다. 타격해서 멸, 그야말로 소멸시켜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실전과 똑같은 훈련 시나리오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우리 주요 기지를 공격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런 도발 비상신호가 울리자 바로 우리의 감시 또 탐지 자산들이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거였다죠? 맞습니다. 이제 벌써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특히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은 공격 준비 사격, 다시 말하면 휴전선 북쪽에 있는 장사정포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각종 글로벌 호크라든지 우리 금강 정찰, 각종 정찰 자산을 통해서 장사정포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즉각? 그 위치 정보, 표적 정보를 바로 우리 K9 자주포라든지 지금 주한미군 777 이 포병 부대에 전달이 되고 바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외에 우리의 드론이라든지 우리 아파치 헬기라든지 공중 전력이 함께 타격하는 그런 적진지를 경멸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의 그 장사정포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K9A1 자주포, 미군의 M777 등이 그야말로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반격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일단 경멸을 하고 그다음에 반격으로 이어져서 각종 장애물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진지들, 화력 장비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부대, 특수전 부대를 포함해서 우리의 주력 부대가 목표를 탈취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이루는 것인데요. 저도 그날 보면서 우리의 장병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의 대형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승리의 그걸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K9 A1 자주포입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우리 K방산의 대표적인 명품 무기죠. 예. 폴란드도 이걸 수입을 해갔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M777 미군 무기라죠? 미군 무기입니다. 우리 거는 자주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군 무기는 견인포, 차량에 매달려서 가는 것인데 끌고 가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최첨단 무기입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화력은 뭐 우리 K9 자주포와 거의 대등합니다. 사거리라든지 위력은 거의 대등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사정포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압도적인 전력에 의해서 제압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집중적인 이 반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요.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날 훈련의 하이라이트, 바로 화려한 드론 부대 시나리오였습니다. 군집 드론, 또 자폭 드론, 킬러 드론 등이 총동원됐고 이후에 공격용 헬기들이 한미 간에 총동원돼서 적의 핵심 기지에 수백 발의 화력을 집중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집이 드론이 왼쪽에 보시면 드론이 있고 오른쪽에 코브라 헬기인데요. 저도 그 드론이 한꺼번에 그게 몇 대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하늘을 덮을 정도의 수백 대인가요? 예, 그 군집 드론이 하늘을 꽉 채웠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적 진지를 정찰하고 감시하고 일부는 킬러 드론으로서 적 진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드론 외에도 아파치 헬기, 코브라 헬기가 주요 표적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포함해서 공중에서 했고요. 이것이 있은 후에 특공부대가 우리 수리온 헬기에 의해서 이 강습 작전을 했고요. 기계화 부대가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탈취함으로써 2단계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걸 지켜본 분들 정말 대단한 우리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의 최첨단 유무인 복합 체계, 일명 아미 타이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반격 작전에 나섰는데 아미 타이거 영어로도 있어서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전력인가요? 아미 하면 육군이죠. 육군이죠. 타이거 하면 호랑이인데 이 아미 타이거는 미래 육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 이름이라고 볼 수 아미 있는데 타이거 4.0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4.0인데 결국 첨단 과학기술로 진화하는 미래 육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이제 동원된 전력이 28종이에요. 자, 일단 역시 드론이 동원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론을 포함해서 각종 장애물 개척 전차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105mm 곡사포도 있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을 포함해서 모두 28종이 이번 훈련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런 아미 타이거에 의해서 무장된 우리 육군의 미래 모습, 북한과 어떤 상황에서 대처한다라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그 사관학교 시절 또 현역 시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그럼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고요.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군에서 복무했던 그런 시절 떠올리면서 굉장히 자부심 같은 것들도 느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훈련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 훈련에 투입된 주요 장비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 이어가죠. 장비들을 밖에서 이렇게 전시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관람대 아래쪽 좀 일부 넓은 평지에 이런 전시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전시장을 둘러보고 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장병들을 지금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쭉 장비를 돌아봤는데 정말 우리의 첨단 장비가 놀랍고요. 이런 정도로 우리의 이 방산의 수준이 높아졌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 K방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사실은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정도의 우리의 방산이 수출이 됐었습니다만 폴란드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방산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장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시된 주요 장비 중에는 천무도 있고요. 천무. 이 아랍에미리트에 이 수출이 됐고요. 네네. 특히 이번에 훈련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에 뻥 뚫렸던 것은 아까 강철비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MLRS라고 하는 다련장. 이것은 뭐 동시에 축구장 3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실제 전시된 내용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자막으로도 좀 보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 브리핑을 받을 때 쓴 검은 선글라스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명록 글귀 장병들에게 한 격려사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 이게 강한 국군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네. 이게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앞서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됐고 우리에게 정말 주는 그 위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결국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고 장병들에게는 또 저렇게 말했다고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힘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이제 줍니다. 가짜 평화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저게? 그렇습니다. 결국 힘은 이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대화를 통한 평화도 역시 강한 힘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대화를 통한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군사력이 협상력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훈련장에는요. 돌아온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날 훈련에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윤 대통령인데요. 경멸훈련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의미 있는 평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 하면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이 김관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다시 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경멸하겠다 그랬거든요. 어제 한 그 말입니다, 저거. 그 얘기는 적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 잘된 훈련이었다. 훈련이다. 우리 장병들은 자신감을, 국민들은 신뢰감을 가졌을 것이고 적에게는 무한한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이 참 대단했어요. 적에게는 그렇습니다. 무한한 공포.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김정은이 뭐 핵무기를 들고 손을 흔들고 우리 협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강력한 힘이 그것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관진 장관도 느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문 센터장이 이제 이 훈련을 윤 대통령 이전 훈련에서 이제 똑같이 보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화력 경멸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우리 장병들에게 영어로 극찬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제가 그때 저는 폴란드 장관하고 바로 옆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폴란드 장관과 가까이 있었던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You are best라고 You are the 했거든요. best. You are the best. 정말 최고다. 여러분들이 최고다. 최고다. 그다음에 연신 impressive, 인상적이다라는 인상적. 이야기를 네. 계속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을 수입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기들이 수입한 무기가 직접 이 사격하는 장면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을 본인의 그 감탄사를 연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우리 그 K방산 수출품들이 갔을 때 훈련장에 폴란드 훈련장에 직접 나와서 그 대포 탱크 위에도 올라가고 네. 쏘는 장면 보면서 그때도 엄지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 대표단 이종석 국방장관과 2차 K방산 수출 협상을 했습니다. 2차 수출 물량 폴란드에 우리가 전차 820대, 자주포 360문 등으로 계약액 무려 30조 원을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가 17조니까 합치면 거의 40조 넘게 한 5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수출인데요. 사실 K방산을 쭉 둘러본 이번 폴란드 국방장관이 결국 폴란드가 이제 유럽 수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무역 역조 이런 상황인데
이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1차 전차 대금만 6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산 잭팟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이 34%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을 위해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범정부적으로 지원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이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원래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호했던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 보면 물론 뭐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 전차를 개발했고 전차에 대해서는 선진국입니다만 실제 유럽의 평화가 이어지면서 이 방산 역량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대규모 대량의 이 전차를 적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요. 가성비도 좋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이 관심을 끌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되고 유럽 수출의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자 가성비 최고인 한국 무기 사자 이렇게 지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한 날 북한이 저녁 7시 25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동해쪽으로 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었을까요? 예, 뭐 북한이 그 쏘기 전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을 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말 정찰 위성 실패를 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그랬지만 벌써 뭐 보름 이상이 지났거든요. 결국 지금 이번 연합화력 경멸 훈련 언젠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시기를 조율하다가 대통령이 참관하는 그 시점을 맞춰서 뭐 정찰 위성을 쏠 준비는 안 돼 있고 떨어졌으니까. 예,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쏴라. 그런데 조금 수위를 높여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약 800km를 비행하는 그런 단도미사일 2발을 쐈어요. 네. 결국 우리 쪽으로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고 네. 한미일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요. 북한은 아마 이런 도발의 수위를 앞으로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군에는 멍군, 더 묵직한 맞불을 보냈는데 토마호크 강철비를 쏟아붓는다는 미국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졌죠. 미국이 확장 억제 제공하는데 믿을 수 있느냐 신뢰성이 자꾸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미를 했고요.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금 이번에 들어온 미시간 함 SSGN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SSGN. GN은 뭐냐면 가이드드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건데 순항 미사일이 바로 토마호크입니다. 그게 이제 2,500km를 날아간다죠? 2,500km를 날아가고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50발을 거의 동시에 쏟아 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철비.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시간은 오하이오급이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중에 가장 큰 잠수함 중에 거의 하나입니다. 세계 최강 잠수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워싱턴 선언에 보면 한미 핵 협의 그룹과 함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정례적 그다음에 상시성 가시성 이런 것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확장 억제, 한미연합 억제력은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신뢰성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압도적인 힘만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진짜 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원로 가수 현미 씨가 별세한 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현미 선생이 40년간 애지중지했던 피아노가 난데없이 중고거래 시장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얽힌 사연이 현미 씨의 생애만큼이나 파란만장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사두리 무심한 아망에 이 소식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고 현미 씨가 별세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 당땡 마켓에 고 현미 씨가 생전에 소장하면서 아끼고 또 연주할 때 늘 썼던 피아노가 매물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예, 지난달 16일에 중고거래 앱에 현미 선생님의 소장했던 피아노를 250만 원에 판다고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허위 매물인가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랬죠.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현미 씨의 조카가 지금 유품 정리를 맡았거든요. 현미 씨의 아들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카가 유품을 맡았는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서 아하. 정리를 하려고 중고 매장에 그 어플에 내놓은 거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중고마켓 어플에 올라오자 난리가 났어요. 현미 선생 가신 지 얼마 됐다고 피아노를 이렇게 중고시장에 파느냐. 그랬는데 이 판매 게시글 또 얼마인가 슬그머니 삭제가 됐습니다. 피아노가 팔려서 그런 건가요? 아, 팔린 게 아니라 이제 매물로 내놓으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뭐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문의를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마치 이게 무슨 중고 물품의 상업적 매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이 피아노가 그냥 물건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떠도는 수 있다. 그런 우려.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팔지 말고 평생 가족이 소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게시물을 올렸던 걸 삭제하고 매물을 철회했다고 그렇게 조카가 밝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 예술인의 그 뭐 하찮은 물건도 뭐 박물관에도 갖다 놓고 서로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가 이게 충격을 좀 받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그 피아노 다 가족이 소장을 했다는데 어느 가족의 품으로 갔습니까? 바로 이제 조카가 피아노를 계속 가지고 있기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요즘에 한국 사람 이 거주 형태로 봤을 때 피아노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지고 있기로 한 건데 다행히 조카 손녀가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겠네요. 예, 그 네. 조카 손녀가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조카 손녀가 피아노를 보면 그 색 분위기에서 할머니의 향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할머니를 추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카가 발레를 하거든요. 근데 현미 씨도 생전에 춤을 배웠었거든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조카도 그렇게 춤도 잘 추고 음악도 잘하는 그러한 DNA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낡고 하지만 손때가 묻은 그런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를 갖게 된 조카 손녀 고현미 선생이 생전에 최후의 외출을 한 게 바로 이 조카 손녀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출 그 자체는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도 외출은 하셨는데 그 스케줄 소화는 했었는데 어디 대구에 공연 갔다 오셨다고 경북 했잖아요. 김천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스케줄 소화 말고 그냥 나들이, 가족 모임, 이거는 생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조카, 손녀의 발레 공연이었다. 그 공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군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미 씨가 나도 어릴 때 발레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조카 손녀의 저 발레 공연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했었는데 조카가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 가족 식사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라고 하면서 너무 애통하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던 겁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아노는 현미 씨가 무려 40년 넘게 늘 곁에 두고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또 쳐보게 하고 그런 애장품이라고 하지요. 그때 그 모습, 현미 씨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자두시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에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저희가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왜 이 밤안개가 나왔느냐. 현미 선생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밤안개 대표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밤안개를 울적할 때마다 본인이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불렀다는 뜻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 중고거래 어플에 매물로 올라왔던 피아노 잠깐 소개가 있었지만 어떤 피아노인가요? 예, 이 피아노가 일본의 그 전문 업체에서 1960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모델인데 그 여러 가지 하위 모델이 있거든요. 각 하위 모델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는 피아노인데 그러니까 일본 야마하사가 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야마하사의 피아노인데 현미 씨가 1979년에 이봉조 씨하고 헤어지고 나서 두 아들이랑 이렇게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살 때 그때 이 피아노를 구입해서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 피아노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봉조 선생과 결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예. 외로울 때마다 저 피아노와 함께 했다. 그렇게 보면 남편을 대신해서 또 그 아끼고 했던 그런 물건이라는 추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가족처럼 날마다 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이제 이 연습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두 아들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봉조 씨는 아들들이 음악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봉조 씨하고 헤어지고 나서 현미 씨는 아들들이 음악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들들한테도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미 씨가 이제 날마다 피아노를 집에서 치면서 갑자기 첫째 아들한테 기타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면서 네가 화음 좀 넣어봐라 라고 하면서 집 안에서 같이 아들은 기타 치고 또 어머니는 피아노 치고 그렇게 쳤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정도의 중요한 유품이면 국가가 매입해서 관리도 하고 박물관 같은 데 전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이렇게 가족의 관리에만 맡겨놓는다? 이거는 사실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화 강국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들부터 기초가 다져져야 그러는 거지 그냥 저렇게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로 된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피아노 두 아들 미국에 지금은 있지요. 그 두 아들이 있을 때 현미 씨가 아무개야 그거 가서 기타 좀 가져와 봐라 해서 현미 씨는 피아노를 치고 그 아들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추억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미 씨가 이봉조 씨하고 헤어지고 나서 두 아들하고 살 때 피아노를 구입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두 아들들이 현미 씨의 음악 DNA, 이봉조 씨의 DNA도 똑같이 양친의 DNA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타도 잘 치고 화음도 잘 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미 씨가 항상 그 외로움을 피아노 치면서 달랬는데 그때 불시에 장남이나 이런 아들한테 기타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면서 너 화음 넣어라 라고 하면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피아노를 중심으로 단란한 한때를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미 씨와 이봉조 씨의 로맨스는 세기의 로맨스로도 불리고 별세 전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 피아노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남편인 고 이봉조 씨와 만남을 처음 시작한 날에도 피아노가 있었다. 그래서 현미 씨와 피아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중에 예. 현미 씨의 혹시 박물관 같은 게 생긴다면 예. 그 피아노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어요. 그렇죠. 피아노는 뭐 당연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텐데 이제 현미 씨가 미팔군 무대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이봉조 씨가 어느 날 재즈 악단을 이끌고 이제 미팔군 무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밴드 마스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현미 씨가 이 색소폰 부는 이봉조 씨가 너무 멋있더라. 네. 까만 눈을 바짝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너무 좋아 보였다. 근데 이봉조 씨가 어느 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거죠. 저녁을 먹자고. 네, 네. 현미 씨도 싫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이 냉면을 먹고 남산으로 갔다. 냉면과 남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그때 통행 금지 있었던 예, 시절이죠.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방을 빌려서 음. 하룻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는 피아노 있는 방을 빌려주는 데가 있었나 봅니다. 남산 근처에 있었나 봐요. 있었나 봐요. 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밤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그게 두 사람의 일일이었다. 그렇게 현미 씨가 요새 말로 일일이 바로 그런 사연이 그렇습니다. 피아노와 함께한 밤이었다. 예, 사귀기 시작한 첫째 날 일이었다. 그렇게 또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현미 씨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미 씨를 소재로 한 영화가 기획됐었는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들어가야 될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요. 고 현미 씨가 별세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 팬클럽 회장이었죠. 이후 이분이 인터뷰에서 현미 선생의 마지막을 발견했을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이 팬클럽 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 정말 의리가 엄청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미 씨가 한 30여 년쯤 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한테 노래를 교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김우일 대표, 그 대우 M&A의 김우일 대표한테 내가 현미 씨한테 좀 받은 게 있으니까 현미 씨 말년을 좀 돌봐드려라라고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요청을 받고 최근에 3년 동안 현미 씨를 거의 뭐 밀착 수행 그 매니저처럼 그렇게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팬클럽 회장이라고 그랬던 것인데, 현미 씨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도 경북 김천에서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분이 KTX 타고 수행을 했던 거예요. 네. 모셔다 드리고 뭔가 그분 표현대로 좀 싸했다 그런 말이 네, 나오죠. 모셔다 드리고 서울 대구로 같이 왔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가지고 본인 집으로 가지 않고 현미 씨 자택에서 같이 잤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이 거실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현미 씨가 우유를 드신 다음에 세탁소에 옷을 맡겨놨으니까 좀 가져다 달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탁소 심부름을 갔다 오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계단에 쓰러져 계셨다고. 갔다 오니까 그 베란다에 쓰러져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잠깐 세탁소 간 사이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심장마비가 온 그 장소가 만약에 병원이었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을지도 모르는데 딱 마침 사람이 옆에 없을 때 혼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독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과거 고독사 관련 방송에 함께 출연했을 때 대한민국 1호 유품 정리사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를 추억하면서 현미 선생, 고독사가 아니라 다행이란 말도 했다죠. 네, 고독사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독사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분이 출연해서 고독사를 피하려면 날마다 연락하는 지인을 둬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현미 씨가 상당히 그 말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아마 그 매니저 팬클럽 회장이라는 분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고독사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독사가 뭐냐면은 홀로 살다가 혼자서 임종한 다음에 3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됐을 때. 아, 그런 요건이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법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는데 현미 씨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발견된 게 아니니까 일단 고독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고독사가 2021년에 5년 전 대비 40%가 증가하고 지금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고독사를 피하려면 그 곁에 지인들을 두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늘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지인이 있어야 한다. 고독사에 대한 얘기도 떠올리게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현미 씨는 별세 전날에도
지방의 효도 무대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 열흘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긴 했지만 열흘 뒤에도 공연 스케줄이 있었다. 정말 활발하게 끝까지 활동하셨다는 증거예요. 예, 현미 씨가 별세하시기 하루 전날에도 경북 김천에서 효도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셨는데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정정했고 바쁘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월 13일에 돌아가신 날이 4월 4일인데 4월 13일에도 가수협회 주최 무대에 서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었는데 갑자기 불시에 어떻게 심장마비 그 일을 당하시게 됐던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미 선생 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팬클럽 회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봉조 추모 가요제를 준비했고 그 심사위원으로 현미 씨를 논의했다. 또 현미 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는 시나리오까지 써놓고 출연도 약속을 받았었다. 자, 저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네요. 네, 이봉조 가요제가 올해 8월, 9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현미 씨가 심사위원으로 막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나왔으면 굉장히 뜻깊었을 것이고 또 현미 씨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북한에서 8살에 막 큰 행사에도 서고 김일성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노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여동생 둘을 또 북한에 놓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사진이 지금 모습입니다. 네. 그때 헤어졌던 여동생들을 나중에 또 중국에서 만나게 되고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로 다 완료를 해놓고 영화 얘기죠, 이거는. 네, 네. 시나리오를 완료를 해놓고 현미 씨 출연 약속까지 받아놨는데 근데 현미 씨가 돌아가신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됐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영화 제작을 추진을 하겠다. 현미 씨 유족하고 영화 제작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현미 선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될 이런 원로 예술인들, 대중예술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려면 이분들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어떤 공간 또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에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